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사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히 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전체적인 흐름만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주제별로 하나하나 자세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역사의 시작부터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난번에 우리 봤듯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구석기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신석기 혁명을 거쳐서 그래서 3000년 조금 더 되는 이 역사 시대가 이제 전개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시대는 문자로 기록된 시대이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체로 최초의 국가라고 얘기하는 고조선부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역사시대의 시작은 조금 전처럼 국가의 형성부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이제 청동기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계급이 출현을 하고 그 지배 계급에 의해서 이제 국가가 형성이 돼서 운영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국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여기 교과서에 나오는 이 옆에 지도를 보면 여기 비파형 동검들이 분포하는 곳이 막 점이 찍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까맣게 보이는 것들은 고인돌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나타나는 곳이 점점이 이런 국가, 그러니까 아주 작은 국가들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뒤에 조금 높은 산이 하나 있고 앞에 조금 깊은 물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구분되는 구획 그 안에 뭐 1000명 단위, 뭐 많아야 한 10,000명 요 단위 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국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점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죠. 점점이 그런 국가들이 있는데 이 국가들이 필요에 의해서 서로 연맹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뭐 이쪽이나 이런 데서 어떤 위협이 있어서 뭉쳐야 할 경우도 있는 거고요. 쳐들어와서 아니면 여기 이런 이제 큰 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홍수가 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뚝을 쌓는다든지 해가지고서 뭉쳐야 할 경우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연맹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그 조그만 국가들 중에 가장 먼저 나오고 또 세력이 큰 녀석이 여기 하나 있다 그러면 그 녀석이 이제 맹주국이 돼서 그 연맹의 그 맹주가 돼가지고서 이끌어 나가는 이런 형식이지만 평상시엔 모두 독자적으로 생활하는 형태 국가, 그런 국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과서에서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지금 표시된 이 부분이 고조선의 세력범이라고 표현이 돼 있죠. 그러니까 세력범입니다. 영토가 아니고 중간중간은 비어 있고 대체로 비슷한 언어를 쓰면서 비슷한 문화를 뭐 청동기도 같은 계통을 쓰고 이렇게 돼 가지고서 비슷한 그런 연맹을 맺을 수 있는 녀석들의 모임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고조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국가가 나온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 이런 이제 국가가 출현을 하게 되는데 이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이제 문화권처럼 동방문화권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본 그래서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서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청동기 시대 같은 경우는 이 북방문화권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그 북방문화권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황이 조금씩 이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 그림에서 여기 이렇게 된 지역, 이 지역들이
농경문화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로 농사를 짓게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나머지 지역들은 이런 지역들에서는 농사를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유목을 하거나 이렇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밑에 있는 한족문화권하고 위에 있는 이제 북방문화권, 이쪽 이렇게 연결되는 북쪽문화권하고 관계에서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은나라, 주나라가 나오고 나서 이제 분열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춘추시대, 전국시대 이렇게 해서 쭉 넘어가게 되는데, 밑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이 된 거가 우리가 주로 이제 중국 역사를 배울 때 나타나는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그 국가들 외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이 국가들은 여기 농경지대를 기준으로 해갖고 만들어진 국가들입니다. 국가가 만들어지고 문명이 만들어지고 이런 곳들이죠. 그렇지만 위에 유목지대에는 아주 많은 종류의 이런 유목민족들이 그 커졌다, 적어졌다, 합쳐졌다 하면서 계속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중국의 여러 나라들을 만들기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는 거는 주로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중국의 국가들만 역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실제로 세상이 움직여 가던 거에는 이 유목문화를 가진 이 민족들의 그런 그 움직임과 그 다음에 관계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 한족 문화권하고 교류를 맺기 시작하게 되는 거는 시기가 아주 이른 시기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로 북방문화권하고 관계를 맺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 한족 문화권이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황하가 여기 있으면 그 황하의 종류 무렵에 최초에 이제 통일된 국가라고 보는 게 주나라죠. 주나라의 수도인 함양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서쪽이거든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중국이 이렇게 넓게 전체가 그 영토를 가지고 있던 때가 아니죠.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 이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리장성이라고 보통 요즘 얘기하는 만리장성, 이건 명나라 때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실제로 이 당시에 북방에서 아주 큰 세력을 가지고 있던 유목민족이 흉노거든요. 이 흉노를 막기 위해서 그 만들어졌다고 하는 만리장성은 여기로 봐야 되는 거죠. 함양을 지키기 위한 거고, 이쪽이 지금 생활 기반이니까요. 그래서 그 이쪽에 지금 중국의 중심이 있고 이렇게 생활하던 그 상황에서는 여기 있는 고조선하고 그 주나라가 관계를 맺을 가능성은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은 주로 북쪽에 있는 북방문화권하고 많은 관계를 맺고 독자적으로 동방문화권을 형성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었던 걸로 보아야겠죠. 그러다가 중국에서 이제 춘추시대를 거쳐서 전국시대가 되면 본격적으로 철기문화권으로 들어가면서 각지에서, 중국에서 이제 그 봉건제도를 시행하면서 각지의 땅을 위임받아서 있었던 봉건 제후들이 세력을 키워서 스스로가 강력한 국가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나온 게 그 이쪽 그 고조선하고 관련되는 게 이쪽의 연나라라든지 이쪽의 제나라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나라들하고 이제 고조선하고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중국 역사책에 이제 고조선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철기 문화로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우리 문화가, 그러니까 고조선이
중국하고 북방문화권보다는 한족문화권하고 이제 긴밀하게 관계를 맺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이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고 안에 이제 연맹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전국시대가 되니까 이쪽에서 이제 연나라가 이렇게 세력을 키워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여기가 란허지요. 여기가 랴호고요. 그러니까 이쪽의 동쪽인 요동지방 말고도 이쪽 요서지방까지도 그 고조선이 세력 범위로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철기로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연나라가 이쪽으로 진출을 하면서부터는 그러면 양자 간에 이제 갈등이 빚어지고 하면서 점점점 고조선이 좀 밀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요동이 중심이 되게 된 걸로 야오까지 이렇게 밀리게 되면 과거에는 이게 지금 점의 역사라 그랬으니까 그 맹주국의 위치가 가장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쪽 지역에 있어도 여기까지니까 비교적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이지만 그러나 이쪽이 경계선이 된다고 하면 여기는 조금 위험한 지역일 수 있죠. 그래서 중심지가 이쪽에 대동강 유역의 평양으로 움직여 간 거고 세력 범위는 이렇게 그 요동 지역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된 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비교적 그 우리 지난번에 높은 이렇게 산악지대가 있는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있는 많은 이제 국가들이 연맹을 맺어가지고서 고조선이라는 연맹체 국가가 연맹왕국이 형성이 돼 있는 이런 상태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중국에서 이제 전국을 진시황의 진나라가 통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또 이제 혼란기가 오고 그리고 한으로 이어지는 그 혼란기가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일반 그 백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그 혼란을 피해 가지고서 이렇게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고조선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철기를 가지고 온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니까 이쪽 그 경계선 부분에서 거주하면서 중국을 좀 막아주고 이런 그 쪽으로 위임을 해서 지내게 했던 걸로 보이죠. 그 중에 이제 그 대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위만이라는 사람이고 그 위만이 이제 와가지고서 맹주국이던 이 조선의 중심지이던 왕검성을 와서 왕위를 찬탈해 버린 걸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위만조선이라고 우리 부르는 그 위만조선이 이제 그 손자 때까지 이때부터 이어지게 된 걸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위만조선이 나오지만 이 주변에 여전히 소국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데 위만조선이 철기에 입각해 가지고서 이제 세력을 강하게 약간 왕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맹주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가진 그 세력들은 떨어져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예맥이라든지 뭐 임둔이라든지 진번 중에는 때로는 위만조선에 협조하고 이제 통합이 되기도 하지만 따로 아예 이주해서 멀리 가거나 떨어져 나가는 이런 경우도 있었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만조선은 이때부터 이제 발달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중앙집권을 막 추진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저 위에 흉노하고 손잡고서 한을 견제하기도 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밑에 있는 진국이 중국의 한나라하고 교역하는 거에서 중개무역을 해갖고 이익을 챙기거나 해서 세력을 막 키워나갔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법, 그래서 8조 법금이라고도 하고 8조 금법이라고도 하는 법을 공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국가가 나와서도 이전에는 대체로 소규모 이렇게 소국에서 그 내부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꾸려나갔다고 그때그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금법이라는 게 나온다는 건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사형에 처한다든지 뭐 도둑질을 하면 노비로 삼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단하지만 처벌 규정을 아예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 어떤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런 성격을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다가 서서히 그 위만조선은 한나라하고 갈등을 빚으면서 한나라 9년이 이제 설치가 됩니다. 고조선이 한나라 9년에 의해서 이제 중심지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듯이 이 위만조선이 이제 한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니까 여기 이제 한이 독립된 대제국으로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오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제 위만조선하고 전쟁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승리를 거두고 이 당시에 한나라의 지방제도가 군현제도죠. 그러니까 이 지역을 정복했으니까 그 지역을 자기 나라의 지방으로, 그래서 지방제도로 편성을 해서 군, 4개의 군 아래 수십 개의 현에서 사군이라고 우리 흔히 부르는 한사군하고 그 밑에 이제 현 단위의 수십 개로 편제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와서 일단 이제 직할하는 곳으로 만든 거가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요동군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고구려의 초기 중심지고 중국하고 붙어 있는, 그래서 이후로도 계속 중국이 이쪽 그 우리나라하고 관련된 지역들을 관할하는 그 전진 기지로 삼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나라에서 직접 관할하는 군이 되고 그 아래 이제 뭐 여러 개의 현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지역을 이제 후기에 고조선의 중심지이던 이곳이 이렇게 낙랑군이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4개로 군을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여기 밑에 이제 낙랑군이 여기 있으면 그 낙랑군 아래 뭐 여기는 조선현 무슨 현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현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수십 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와 같은 그 체제에 대해서 요동군은 직할군이지만 나머지 군현들은 토착민을 이용해 가지고서 통제하는, 그러니까 제일 위에 몇 명만 군수라든지 군의 태수 아니면 현령 이런 사람들을 보내고 나머지는 자치적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서는 운영하는 식으로 꾸려 나가려고 했는데, 아까 위만조선 단계에서도 여기 협조하지 않는 지역들이 있었잖아요.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 한나라의 이런 일방적인 군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 논란이 있고 하면서 원래 이쪽 지역에 있던 현도도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한나라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지역들만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번이나 임둔 같은 군은 아예 없애버리고 그리고 현도군은 이쪽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필요로 했던 거가 요동군하고 현도군하고 그 다음에 후기 중심지 낙랑군,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점점 커져가는 게 남쪽의 진국이 철기문화에 기반해 갖고 망한지난 변환으로 크면서 큰 연명왕국으로 이제 커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대방군을 나중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요컨대 무슨 얘기냐 하면 한나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요충지이던 지역이죠. 우리 지난번에 지리적 얘기했을 때 여긴 산악지대라서 크게 그 필요가 없는 땅이고 나머지 그 중국 입장에서 가장 기묘하다고 보는 지역들만, 그 지역들만 직접 자기들이 관할하고 군현을 유지하는 식으로 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토착 세력들한테 이제 위임하거나 아니면 그냥 놔주는 식으로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러 나라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주로 이제 연맹왕국으로 성장하는 부여라든지 뭐 부곡조, 동옥조, 동해
그 다음에 무슨 밑에 마한, 진안, 변한 이런 국가들은 이제 고구려도 있죠. 때로는 여기 있는 한나라 군현들하고 전쟁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좀 더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나라 문화를 받아들이는 통로로 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관계를 맺으면서 점점 정치적으로 성장해 국가의 틀을 조금씩 잡아가는 이런 식으로 움직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보통 국가라고 부르는 고대 국가 단계로 이제 접어들 수 있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국가라고 얘기를 할 때 아까 우리 얘기했던 아주 작은 국가, 처음에 나온 국가들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부족 국가부터 뭐 이제 소국까지 해서 그 대개 10,000명 단위를 크게 넘어가지 않는 소국들이 있으면 이 소국들이 이제 연맹왕국을 형성한다 그랬고, 초기에는 연맹왕국의 맹주국이 큰 세력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뭐 위만조선 단계 이 정도 됐을 때처럼 중앙에 굉장히 이제 좀 큰 세력을 가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심점이 있으면서 세력이 커지면서 뭐 수십만 명 단위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연맹왕국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연맹왕국이 이제 틀을 잡으면서 우리가 보통 국가라고 부르는 고대 국가나 이제 귀족 국가로 부르는 그 형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요 시기쯤, 그러니까 한 3, 4세기 되는 그 시기쯤 형성됐던 걸로 보고, 고대 국가로 성장하는데 성공한 국가들은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로 얘기를 합니다. 가야는 논란이 있지만 고대 국가로 성장하는 우리 지금 얘기할 조건들을 갖추지 못한 연맹왕국 단계에서 그친 걸로 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고대 국가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느냐 하면, 일단은 영토관념이 생깁니다. 아까 우리는 세력 범위라 그랬습니다. 그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세력이 미치는 범위지만 중간중간 비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영토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구려가 여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고구려 땅이고, 이렇게 해갖고 백제 땅이고, 이렇게 해서 신라 땅이면, 과거에는 그 옆에 어디론가 해갖고 중간에 비어있는 곳이 있어서 영토 확장을 할 때 그 지역을 가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사이가 전부 채워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구려가 좀 더 자기 땅을 넓히고 싶으면 이렇게 와가지고서는 백제 땅을 뺏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렇게 점점이 있던 점의 역사가 아니고 면의 역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 전체가 자기 영토가 되는 시대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남의 걸 뺏어야 되니까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고 이제 가는, 그러니까 그 많은 소국 중에 이제 맹주국에 해당되고 연맹왕국의 왕에 해당되던 그 왕들의 힘이, 세력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이런 소국들의 왕, 이 존재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왕 밑에 있는 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왕과 귀족은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의 입지를 점점 강화해 나가는, 특히 이제 왕권이 강화되는 형식의 그런 국가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왕이 살고 있는 수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맹주국이 있던 뭐 국내성이 있었다 그러면 그 국내성이 이제 수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있던 작은 국가들은 지방이 되게 되는, 수도가 형성이 되고 거기서 왕이 이제 여러 가지 틀을 맞춰 가지고서 국가를 다스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넓은 곳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고,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옛날처럼 그 뭐 간단한 8조 근법 이런 식의 근법 가지고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율령이죠. 아까 우리 봤던 팔조금법 같은 거는 율입니다. 뭘 잘못하면 벌을 주는 형법이죠. 초반부엔 그게 필요한 거죠. 일단 사람 죽이면 너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해서 질서 잡는데 그게 필요하지만 규모가 이렇게 커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뭐 이를테면 관직 제도도 만들어야 되고 뭐 세금 거두면 세금 제도도 만들어야 돼요.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딱 이렇게 할 거다 하고 정해진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행정을 하고 조직을 하고 이런 거를 영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법률 그러고 법령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율령을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서 왕을 중심으로 해갖고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고 해갖고 국가의 틀을 잡습니다. 그래서 국가다운 국가로 이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전쟁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삼국이 300년 정도 계속 치열하게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쟁이라는 거는 내가 가서 상대방한테 이겨갖고 뭐 뺏어오기는 하지만 거기서 뭐 생산은 안 됩니다. 굉장히 소비적인 행위죠. 엄청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그 백성들이 일단 굶지 않게 먹일 만큼 생산이 돼야 되고 더하기 전쟁 경비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소를 동원해 갖고 우경도 해보고 저수지도 만들어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농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동기가 좀 역설적이지만 그 전쟁이 만들어 줬다고도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농업이 발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농업국가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통합할 지배 이념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게 불교의 역할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가라고 하면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구심점이 되는 왕이 있고요. 왕권을 강화하고요. 영토를 갖추고 그 안에 어떤 율령체제, 법체제를 갖추면서 그러면서 지배이념까지 생기고 그 다음에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 기반을 갖춘 그런 국가, 이 고대 국가죠. 그래서 이 고대 국가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먼저 이 고구려하고 이제 백제가 고대 국가로 성장을 하고 뒤늦게 이제 신라가 고대 국가로 버풍강대 이후로 한 100년, 200년 늦은 상태에서 성장을 해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통일한 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고대 국가로 성장한 그 국가들 중에서 하나로 통합하는 데 성공하는 거는 제일 늦게 성장했던 신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의 이런 통합을 우리가 일통사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그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삼국통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통사만이라고 할 때 이 사만을 이 삼국하고 같이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죠. 사만은 아까 우리 봤듯이 진한마한 변환의 남쪽에 있던 그 연맹왕국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로 통합한다 라는 거고 뒤에 있는 삼국통일이라는 거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삼국이라고 하고 그걸 하나로 합쳤다라는 의미에서 삼국통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과정을 보면 이 당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후대에 결과론적으로 놓고 볼 때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하나로 합쳤다 그래서 삼국통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 그 이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세 개만 하나로 딱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 당시에는 이제 많은 세력들이 있죠. 일단 이제 수나라를 거쳐서 중국이
그 통일돼서 당나라가 있습니다. 장안이 수도였고요. 위쪽으로는 흉노가 있었습니다. 돌거리 또 있고 그 유목민족이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외가 있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우리 음루에서 이제 온 말갈 이쪽이 넓게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까지. 그리고 이제 부여가 있다가 고구려로 갔고 이쪽에 근데 이제 고구려가 있고 백제가 있고 신라가 있고 밑에 가야가 있었지만 그건 신라가 통합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전부 여러 개 세력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고구려하고 백제가 신라가 딱 우리는 딴 애들하고 구분되는 하나니까 우리가 하나로 합쳐져야 돼 라고 생각하기에는 지금 배경이 없는 상황입니다. 합쳐져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 중국에서 강력한 이제 당나라라는 국가가 나타나게 되면 그럼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여기 대해서 함께 손을 합치고 그 저항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유목민족이나 고구려나 이제 이 모든 세력들 이쪽에 있는 세력들이 손을 합쳐 가지고서 힘을 합쳐서 당나라에 저항하는 구도로 가고 거기서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은 강력한 고구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고구려 아래에 아주 오랜 동안 그랬듯이 백제나 신라나 외나 그 세력권 안에 그냥 들어가 있으면 말갈이나 그러면 그 구도가 간단해지겠죠. 그런데 간단하지가 않았던 이유가 그 기본적으로 요 내부에서도 고구려 백제 신라 내부에서도 서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강력하니까 그 고구려의 그 공격을 받고 해갖고 위축이 된 백제 입장에서는 신라를 끌어들여서 고구려가 좀 약해진 틈에 공격을 했거든요. 셋 사이에 하나가 강해지면 둘이 또 손을 잡게 마련이니까. 그래서 공격을 해가지고서 뺏겼던 한강유역을 이제 수복하려고 했던 건데 요 과정에서 신라가 백제를 배신하고 한강유역을 확보하게 됩니다. 뒤늦게 고대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게 중국 문화하고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제는 다시 조금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신라를 아주 공격해서 신라가 거의 그 나라가 망할 만큼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신라가 외라든지 아니면 고구려에다가 구원을 요청해 주지만 이걸 들어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라는 여기서 이제 이탈이 돼서 한강을 넘어가고 중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살겠다고 이제 간 거죠. 그럼 당나라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수나라 쪽에서는 별로 거들떠 보지도 않았지만 수나라 당나라가 고구려를 몇 번을 공격했는데 다 실패했죠. 그러니까 뒤에서 신라가 배후에서 물품도 조달해 주고 아니면 공격도 해주는 거 이거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손을 잡은 거죠. 그렇게 해서 신라의 요구로 밑에 있던 백제를 먼저 쳐가지고서 백제가 이제 멸망되고 이렇게 얻은 상황에서 신라는 당나라를 도와서 그 당나라가 고구려를 치는데 지원을 해주는 이런 식의 구도가 만들어져서 이 평양 이남, 그러니까 대동강 원산만 이남선을 신라가 가지고 나머지는 당나라가 가지는 형식의 서로 간에 이제 밀약이 이루어졌던 걸로 본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신라가 일통사만을 하겠다 그랬을 때 사만이라는 건 과거의 사만 지역에 고구려 지역 일부만 조금 들어온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고구려하고 관계를 넣어서 삼국통일이라고 후대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옳으냐 하는 그 논란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쭉 봤듯이 위에 고구려로 내려오는 그 계통하고 그쪽은 예맥 쪽 계통이고 그 다음에 그 진국 이후로 쭉 내려오던 사만 계통은 한족 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계통이 다른데 그 두 개가 연결되는 고리에 대해서는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개가 합쳐지는 이제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이제 부흥운동
백제 고구려 부흥운동과 신라의 대당투쟁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백제가 멸망이 되고 나니까 백제는 부흥운동을 일으키는데 외가 협조하고 그 과거에 이제 그 당에 대항하기 위해서 돌궐 고구려 백제 외로 연결되었던 이 전선 이쪽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부흥운동을 하다가 고구려가 이제 당나라 공격으로 멸망되고 나니까 이 고구려의 평양 중심으로 해서 다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걸 신라가 지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나라가 이 약속을 지키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신라는 대당투쟁에 나서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공동의 적이 당나라가 되는 식의 부흥운동이 전개가 됐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대당투쟁이. 그 결과로 해서 저쪽 그 국제적인 정세에 이런 여러 가지에 이제 힘입어서 결국 신라는 자기들이 원래 원하던 지역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 대동강 원산만 선을 확보하면서 대당투쟁을 끝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중국과 구분되는 그 우리 이쪽에 있는 말갈이라든지 이런 세력하고 구분되는 우리, 흉노하고 구분되는 우리, 그리고 외는 이후로 독자의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외하고도 구분되는 우리라는 의미의 삼국의 통일이라는 거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다라는 인식이 이제 확고하게 서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가 원래 염두에 뒀던 거는 그 삼한이라는 지역을 그 확보하겠다는 의도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삼국통일로 가는데 아직은 미완이죠. 왜냐하면 이 광대하던 고구려 지역, 이 지역은 당나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부흥운동도 평양 이남에서 이루어지던 부흥운동 세력만을 신라가 지원했던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한 어떤 그 민족의 통일, 이런 걸로까지 보기는 조금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쪽에서 신라가 여기서 이제 통합을 한 상황에서 비어있던 옛날 고구려 그 땅에 발해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신라가 있고 위에 발해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우리 남북국이라고 지칭을 많이 했었죠. 남북국 시대. 그러니까 신라가 남쪽에 있으니까 남국이고 북쪽에 있으니까 이제 그 발해가 북국이고 해서 남북국 시대를 얘기하는데 요 용어는 요즘은 좀 들쓰죠. 들쓰고 물음표를 했던 이유는 그럴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남북국이 되려면 우리 삼국시대 그러면 삼국이 막 치열하게 서로 싸우잖아요. 그것처럼 싸우든지 아니면 굉장히 원래 사이가 좋던 하나였는데 둘로 이렇게 딱 나눠졌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교류가 있어야 돼요. 믿건 조건.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신라하고 발해 사이에는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발해는 대외적으로 이제 교류를 하면서 뭐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구려의 다른 말이죠. 우리가 고려다, 고구려다, 고구려 왕이다 이런 식으로 지칭할 만큼 지배층의 경우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의식이 명백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우리 역사와의 연결고리를 이제 찾게 되는 이런 경향이 있게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발해가 모두 처음에는 안 좋은 관계였죠. 서로 싸우는 관계였. 근데 조금 있다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서는 우리 이 그림에서 보면 밑에 있던 중국의 어떤 왕조보다도 가장 멀리 유목민족한테 영향을 미치고 진출했던, 그래서 국제적인 문화권을 형성했던 게 당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 문화권으로 지금 발해나 신라나 일본 그리고 이쪽에 뭐 거란 이런 모든 곳들이 지금 포함이 되는
그런 국제 정세입니다. 하나하나 국가별로 딱딱 끊어서 얘기하기 곤란한. 그래서 서로 이렇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발해는 주로 당나라하고 교류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건너가서 일본하고 그 경제적인 교류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심지어는 일본하고 손잡고 신라를 치겠다라는 논의까지도 나올 정도로 신라와의 관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 발해하고 신라는 둘 다 당나라의 아주 발달한 귀족 문화, 그래서 귀족 국가였습니다. 아까 우리 고대 국가에서 왕권이 강화됐다 그랬지만 그건 제한적인 거고 이제 전쟁도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던 귀족들이 상징적으로 대표인 왕권이 중심이 되는 왕정이라는 정치 형태는 만들어 놨지만 실권은 귀족이 갖고 있는. 그래서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면,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면 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특권을 그들만이 가지는 그런 국가를 형성을 했던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게 신라의 골품제도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회에서 능력이 있어도 그 혈연에 의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런 골품제도가 형성이 되는 귀족 국가가 이제 발해나 신라나 국가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 그건 다음에 이제 우리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고, 꾸려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서서히 그 골품 제도가 발달하는 사회에서는 능력에 따라서 사람이 진출이 돼서 그 사람이 사회를 꾸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딱 막아놓은 거잖아요. 핏줄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되니까 그 모순이 이제 터지면서 후삼국으로 신라가 나눠지게 되고 그 과정을 고려가 이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이제 후삼국이라는 건 발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신라 내부에서 태봉, 후백제, 태봉은 나중에 후고구려 뭐 이렇게 부르는, 그래서 고려로 태봉이 이어지면서 이 고려가 전부 통합하게 돼서 고려 통일을 이루게 되는 이 후삼국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후삼국이 나오게 된 건 기본적으로 호족 세력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품제도 하에서는 경주에 여기 있는 구석에 있는 요 금성의 진골만을 위한 나라거든요. 모든 특권이 그들에게 다 있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발달하고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는 그 변화하는 사회를 받쳐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이제 여기 조그만 각 지역에서 지방 세력인데 그런 사회 경제적으로 발달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힘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호족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 호족 세력들을 누가 끌어안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그런 사회로 변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끌어안는데 성공했던 거가 궁예의 이제 태봉, 나중에 고려로 바뀌죠. 그리고 견훤의 후백제. 그래서 신라는 의미가 뭐 원래 있던 나라니까 이만큼 쪼그라져서 있다라는 의미고, 실제로는 고려와 후백제의 서로 경쟁 관계로 볼 수 있는 후삼국 시대가 전개가 되는 거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되는데 이 후삼국은 여기 우리 이렇게 지도에서는 이렇게 선을 그어놨지만 이 선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금성에 있는 나주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은 고려에서 왕이 되기 전에 가갖고 공격해서 얻었습니다. 그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건 고려 땅이거든요. 뭐 후백제 지역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던 어떤 호족이 나는 고려가 좋아해서 가면 그 땅이 이제 고려가 되겠죠. 그러니까 호족의 향배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굉장히 유동적인 사회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거를 통일하는데 이제 성공한 것이 왕건입니다. 이 고려 통일이 의미를 가지는 건
아까 신라에 의한 통합이라는 거는 굉장히 제한된 의미를 가졌었잖아요. 그런데 이 고려 통일로 아까 우리 분리돼 나갔던 발해에 아주 많은 지배계층들이 그 지배계층들이 유민들이 고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옛날 발해 지역은 거란이 정복하면서 이제 우리 역사와는 무관한 그런 곳으로 가게 돼서 이때부터 우리 민족 개념으로 해서 하나의 민족이 국가를 형성하고 남북이 최근 분단되기까지 쭉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게 된 거죠. 실질적으로 한민족이 형성되는 그런 그 민족 국가가 나온 걸로 고려 통일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엔 요렇게 통일신라 때 있던 곳을 위로 확장을 하고 청천강성까지, 그리고 나서 다시 이쪽도 확장을 해서 요렇게 천리장성을 쌓은 요 지역을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민족국가가 운영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고려는 굉장히 그 현재하고 비슷한 성격을 지니는 어떤 과도기적인 변화하는 시대로 볼 수가 있어서 그걸 우리 다원사회로 얘기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시절은 귀족이 있는데 그 귀족이 완전한 귀족이 아니고 그 문벌 귀족입니다. 한편으로는 태어난 것만 갖고는 안 되고 과거 시험을 봐서 자기 일을 하는 관료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귀족이지만 그러나 그 핏줄에 의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 공부해 갖고 과거 시험 봐서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거가 복합적으로 존재하죠. 다원적인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귀족적 요소하고 관료적 요소가 다 있고, 종교 같은 경우도 예전처럼 그냥 지배이념으로 불교가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불교하고 유교하고가 공존합니다. 다른 많은 뭐 도교라든지 이런 것들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원적으로 끌고 갑니다. 가족제도라든지 외교관계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런 다원적인 그런 그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 이제 문벌귀족들이 사회를 끌고 나가는데, 시기가 지나면서 문벌귀족들이 너무 모든 것들을 독점하는, 토지라든지 뭐 이제 일반 백성들을 노비화해 갖고 그걸 독점한다든지 하는, 사회가 발전해 나가려면 그렇게 소수에 의한 독점 이런 것들은 옳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사회로 점점점 가면서 사회가 구조적 모순을 막 드러내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신정변으로 터져서 고려 후기 무인정권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무인정권 중간에 몽골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원나라 간섭기로 가서 외부 간섭을 받게 되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정변은 지금까지 문벌귀족들이 독점하고 있던 거에 대해서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켜 갖고 한 100년 정도 이제 정권을 유지하게 되는 건데, 이 시기는 무인정권이 있던 시기는 사적으로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통치기구가 기본적으로 공적 통치기구로 해갖고 그 율령제도에 입각해서 딱 정비가 되는 이런 사회에서 이제 무인들이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다가 여러 가지 통치기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의적으로 정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되는 그런 그 정치 형태가 한 100년이 지속이 되게 된 겁니다. 그 중간에 그런 일이 지속되는 중간쯤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그 대제국을 형성했던 몽골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상 유례 없이 30년 정도를 그 강력하게 항쟁을 통해 갖고 고려가 망하지 않고 버팁니다. 그 중간에 이제 조금 교섭도 해가면서 버티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강화를 해가지고서
이제 몽골한테 어떻게 보면 손을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원나라 간섭기로 들어가서 내정 간섭을 받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고려 왕실은 몽골 황실의 그 친척처럼 됩니다. 그래서 그 왕들은 몽골 공주하고 결혼해서 사위가 되고 부모가 돼가지고서 그 권위로 뭐 정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고 나머지 면에서도 내정 간섭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내정 간섭을 받게 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몽골이 쳐들어가면 직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 단위는 모두 다 행성체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가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고려는 특수한 상황으로 고려라는 국가가 유지가 됐었고 간섭을 받기는 하지만 그 고려 왕이 이 안을 이제 통치를 하고 그리고 그 행성 아래로 여기 보면 동령부라든지 뭐 총관부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 행성 아래 행정구역들이 몽골식 뭐 이런 행정기관이 만들어지고 그 다루가치가 파견이 돼서 그 지역을 직접 다스리는 거거든요. 근데 고려는 그런 일들이 전체적으로 일어나진 않고 고려국이라는 거가 유지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치된 정동 행성도 기본적으로 여기 일본을 치러 갔었는데 이걸 하기 위한 기관으로 설치가 된 거고 이후에 여기 부속 기관들이 일부 이제 고려 내정 간섭에 나서게 되지만 그러나 이 자체가 하나의 국가 역할을 하는 식민지 통치기관으로서는 기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그 신라의 영토 선이죠. 여기 자비령하고 천령선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왔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이쪽에 있는 쌍성총관부 같은 거 고려는 요렇게 해서 천리장성선으로 확보를 했었는데 그 아래 쌍성총관부 그 다음에 서경 지역이 중심이 되는 동령부 같은 경우가 그 몽골의 그 원나라가 이제 대조 몽골이 그 동령부라는 행정구역이 돼서 이 안에 다시 이게 작은 행정구역을 해서 이 지역이 그 원나라 직할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둘 다 토착 세력들이 고려 사람들이 투항했던 거죠. 그거는 아까 우리 구조적 모순에 의해서 고려의 무신정변이 터지고 나서 무인 정권도 토지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한쪽으로 치우친 그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민심이 이반한 결과로 나타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동령부는 1290년 이후로는 이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그 고려 왕의 이제 외교적 노력에 의해서 그러나 중심지가 이동해 간 거지 밑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고 쌍성총관부는 지속적으로 그 계속 오래 공민왕이 이걸 수복할 때까지 원나라의 그 관할로 갑니다. 그래서 총관은 토착 세력한테 대대로 이 권한을 주는 건데 그런 지역이 또 하나가 제주도. 그래서 여기 목마장 탐라 총관부 설치해 가지고서 말이나 이런 걸 키워서 원나라에 조달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고려라는 국호를 유지하고 그 꾸려갔지만 굉장히 많은 내정 간섭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걸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개혁이 일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충선왕이라든지 뭐 이런 특히 이런 왕들이 그 고려의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토지 문제, 그 다음에 노비 변경 문제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큰 효과를 거두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 못한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나선 게 공민왕이죠. 그래서 공민왕은 이제 원나라가 약해진 틈에 쌍성총관부도 수복하고 이만큼 이제 영토도 확장을 해 나가면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개혁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신흥사대부 세력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을 키워 나가면서 그 개혁을 추진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니까 그 신흥사대부 세력이 위화도 해군 이후에 이제 급격한 개혁을 추진하면서 고려를 이제 없애고
조선이라는 국가로 왕조를 바꾸게 됐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고려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조선이 성립을 하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그 왕씨에서 이씨로 왕만 바뀐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고려는 다원적인 사회지만 기본적으로 불교 국가를 지배 이념이 불교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유교가 정치 수단으로 사용되더라도. 그러나 조선은 신흥사대부들이 세운 유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반, 처음엔 이제 중앙 양반 중심이었지만 나중엔 지방 양반인 살인. 어쨌든지 이 사람들은 유교에 기반한 그 지배 신분들입니다. 유교라는 거는 신이 없습니다. 불교는 굉장히 신정정치적 성격 일부가 남아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배 이념이. 굉장히 합리적인 형태의 중앙집권적 국가로 이제 넘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리성이 어디서 보이냐면 바로 성문법에서 보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여러 가지 율령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도 시시콜콜하게 하나하나 해가지고서는 사회를 어떻게 다스려 간다라는 성문법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경국대전이라는 성문법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그 6개 분야로 나눠갖고 각 분야에 모든 그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의 틀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 법이 왕의 명령 그 이전에 먼저 기본이 되고 왕의 명령이 거기 이제 추가돼서 그리고 왕이 독단적으로 정치하는 게 아니고 양반 세력들이 그 유교적 지식인층으로 합리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형태의 국가를 지향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영토도 이제 우리 보는 여기서 압록강이죠. 그 다음에 두만강선으로 확정이 되게 되고 그 안에 이런 유교적인 국가를 형성하면서 동시에 그런 유교적인 농경국가로 자리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농업이 발달하긴 했지만 농사만 지어서 그 먹고 살 수 있는 국가는 못했습니다. 농업 생산력이. 그런데 이때 고려 말 이후로 농법이 크게 발달하면서 이제는 상경을 하게 되고 그래서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검소한 유교 사상에 입각해서 검소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국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는 어떻게 되냐면 유교적으로 농자가 천하지 대본이 되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검소, 청렴 이런 거를 도덕을 강조하는 그런 국가면서 동시에 상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천시하고 그 어느 정도 눌러버립니다. 그럼 폐쇄적이 되겠죠. 나라 안에서 농사 지으면서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에서 살고 그 사회가 안정적으로 쭉 유지되는 농사 짓고 사는 그런 사회가 이제 형성이 됐던 겁니다. 농경국가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 국가의 관계도 딱 유교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작은 녀석은 큰 녀석을 섬겨야 한다. 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4대 사상이 기본이 돼서 중국의 명나라에 대해서 4대를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같은 국가들 그 명나라 문화권에 들어가 있는 북쪽의 여진이라든지 남쪽에 있는 외 일본하고는 교린을 동등한 자격에서 서로 사귀는 이런 상황이 되면 서로 전쟁할 일은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4대 교린이 기본이 되는 외교 정책을 하면서 나라 문을 적당히 닫아 걸고 딱 그쪽하고만 교류하면서 농사 지으면서 합리적으로 통치하는 국가 이걸 지향하면서 이게 한 200년 동안 쭉 지속이 됐던 거죠. 이런 평화가 이제 깨지게 되는 게 외란이 터지면서입니다. 임진왜란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평화를 쭉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100년 정도 아주 큰 내란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는데 그 나라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밖으로 이제 관심을 돌리고
하기 위해서 중국을 친다는 명분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쳐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폐쇄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던 입장에서는 그 조선이 굉장히 그때 이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임진왜란이 터지게 되고 다른 한쪽에서 이제 외란을 거치고 나서 숨도 돌리기 전에 다시 호란이 2차의 호란이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터지게 됩니다. 이 호란은 외란처럼 전국적이지도 않았지만 결국 왕이 이제 항복하게 되는데 이건 굉장히 충격을 줍니다, 사회에. 왜냐하면 북쪽에 있던 여진이 있습니다. 이 여진이 후금을 만듭니다. 과거의 여진이 이제 금나라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이제 요번에는 후금이죠. 후금을 만들어 가지고서 중국 이제 진출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나라를 치려니까 뒤쪽에 있는 거가 조선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을 먼저 치게 됩니다. 배후의 명나라하고 굉장히 특히 외란 거치고 나서 그 명에 우리를 다시 살려준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쪽에 이제 조선을 먼저 치게 된 게 호란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명을 이제 멸망시키고 나서 그 후금이 청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와가지고서는 이 과거의 여진은 조선에서 교린관계라고 하지만 오랑캐라 그러면서 굉장히 무시하고 아래로 보던 존재들이거든요. 거기에 그 무릎을 꿇고 왕이 항복했다는 거는 굉장히 충격을 주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어난 게 북벌론입니다. 사회 기본 체제를 오히려 더 강화를 해나가면서 북벌을 하죠. 그래서 명나라의 원수를 갚고 우리의 원수를 갚고 하기 위해서 청나라를 치자 하는 북벌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북벌을 하려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힘을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농사 짓고 이러던 그 틀이 외란 호란으로도 충격을 받아갖고 어느 정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상공업이라든지 그 이런 쪽으로 농사지어서는 돈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이라든지 뭐 수공업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는 형태로 그 여러 가지 개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북벌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북벌론은 실현은 되지가 않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를 바꿔야 한다 하고 나왔던 움직임이 실학입니다. 실학은 어떤 하나의 학문이 아니지요. 움직임입니다. 어떤 분위기. 그래서 그 뭐 상업을 발달시켜야 한다든지 농업도 개량을 해야 된다든지 그 지금까지 중화 사상에 입각해서 이렇게 막혀있던 세계관도 좀 바꿔야 한다든지 하는 뭐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형태의 바꾸자는 그런 움직임을 통칭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걸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실학 움직임이 나오면서 심지어는 북학론도 나오게 되죠. 그 청나라를 배우자라는 쪽의 움직임까지 나올 만큼 다양한 이제 실학 움직임이 나오면서 개혁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국가의 제도인 세금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부터 이제 바꾸고 한쪽에서는 이제 그 영조, 정조 이런 그 왕들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 상공업 사회로 바뀌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전반적인 개혁 작업도 추진이 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크게 성공을 못 거둔 결과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개화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나라의 문을 열게 된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조선이 쭉 진행되던 이 시점에 개화기가 오는데 그 시대는 이제 세계적으로 이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민족주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라는 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서구 국가들, 영국, 프랑스 이런 국가들이 그 시장이면서 원료의 독점적인 공급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식민지 개척을 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뭐 인도라든지 이쪽 아시아, 뭐 중국 이런 데가 다 이제 그 대상이 돼가지고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쪽으로 이런 움직임이 오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개항들을 하게 되는데, 먼저 청나라가 영국의 문을 열게 되고 1840년대죠. 그 다음에 일본이 여기 있는 미국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이게 1850년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870년대에 그로부터 한 20년 지나고 나서 그 미국의 문을 열었던 일본이 제국주의화하면서 거기에서 문을 열게 되는 이런 개항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개항이 이루어지고 나서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영국의 문을 연 거와 다르게 일본하고 문을 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1870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76년에 우리가 문을 열었지만 독일이 통일해서 제국 성립한 게 1871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일본의 메이지 유신도 1868년이기 때문에 10년도 아닙니다. 우리 개항 시기하고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때 부쩍 정신을 차리고 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그 식민지화하는 그런 타격을 안 받을 수도 있었으나, 근데 내부적으로 그런 과정을 겪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개항하고 나니까 지배 계층 내에서 척사와 개화에 이제 그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전께 옳은 거니까 그걸 계속 지키고 문을 열 수 없다는 위정척사의 움직임과 빨리 문을 열고 개화를 해야 된다는 개화의 움직임이 대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뭐 그 갑신정변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가 일어났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바쁜 시기, 중요한 시기, 이 시기를 놓치는 결과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피지배 계층 쪽에서 움직임이 일어난 게 동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움직임이죠. 하나 외부에서 지금 쳐들어오는 저런 녀석들로부터 나라를 지킨다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있었던 신분제도라든지 이런 봉건적인 거를 없애겠다는 거하고를 같이 주장하면서 나온 그런 그 투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동학도 이제 일본이 와가지고서 간섭하고 하면서 결국 그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독립협회가 나오면서 이제 근대화를 위해서 독자적인 어떤 개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하게 되고, 한쪽에서는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황실의 입장에서 광무개혁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진하면서 개혁을 통해서 그 외부 세력에 이제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근대화할 수 있는 길을 추진을 합니다. 그러나 이 양자 간에도 서로 갈등이 빚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때를 놓치고 결국은 식민지 상황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제 시기로 가게 되는 거고, 이제 임시 정부가 그로부터 한 9년 후에 성립이 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1910년에 조선 총독부가 들어서서 국내에서는 우리가 총독부 식민지가 되게 되는 거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해외에 임시정부가 성립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대한제국이 조선이 됐다 그래서 조선이란 나라가 된 게 아니고 조선은 식민지입니다. 그러니까 총독부, 아까 우리 원나라 간섭기의 총관부 이런 식으로 조선 총독부라는 기관에 의해서 통치되는 식민지 인 거죠. 그래서 일본은 내지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본국이고 식민지 본국이고, 이 당시 일본의 바로 옆에 있는 조선이 식민지고, 또 하나 여기 대만, 그 다음에 이쪽에 사할린이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으로부터 조차지로 얻은 곳이 이 다롄 여순 지방이죠. 이게 간동주가 여기 설치가 됐었고, 그 다음에 그 1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승전국 편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미크로네시아 이쪽 그 섬들, 남양군도라고 부르는 이 섬들은 독일의 식민지였는데 이거를 위임해서 통치할 위임 통치령으로 받게 됐습니다. 승전국으로서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만주국을 성립하는데 이 만주국은 독자적 국가처럼 보이지만 일본이 세운 괴뢰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후에 일본이 만주로 침략하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전쟁을 벌이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일본하고 가까운 해안 지역들이 전부 일본 수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지역을 포함해서 이렇게 된 아주 넓은 지역들이 전부 일본 수중에 들어가서 일본이 소위 얘기하는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걸로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계속되게 됐던 거죠. 태평양 전쟁까지 이제 만들게 됐었으니까 여기 이런 상황에서 조선총독부가 들어오고 나서 무단 통치를 합니다. 강압적으로. 여기 대해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1919년에. 이 3.1운동에서 식민지화 되고 나서도 될 때까지 그 신분제도가 없어졌으면도 이제 그 양반이라든지 밑에 있는 일반 백성이나 이 사이의 거리감이라든지 사회 각지에서 이렇게 있었던 정치적인 차이에 의한 거리감 이런 것들이 3.1운동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되는 계기가 마련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촉발시킨 거가 각지에 여러 개가 있던 임시정부를 하나로 합치는 그런 그 결과를 가지고 오게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상하이에 있는 그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됐던 거고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이 충칭에 그 마지막으로 임시정부가 자리 잡았다가 이제 국내로 돌아오게 됩니다. 해방 이후에. 그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을 이제 그 상징적으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렇게 옮겨 다니고 또 한편으로 안에 내분도 좀 있었고 또 사상적으로도 이제 그 민족주의하고 이 사회주의하고 간에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분립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해준 공인해준 거는 그 중국의 장개석 정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더라도 이 임시정부나 이쪽에서 하는 운동들이 되게 중국의 그 국민당 정부나 아니면 공산당하고 같이 하는 식의 독립운동 아니면 그 소련의 그 일부 지원을 받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 운명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됐던 거죠. 그래서 해방이 일단 됐습니다. 그러면 이 해방된 상황에서 독자적인 우리 정부가 형성이 돼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남쪽에는 미군정이 들어오고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왔지만 군정은 하지 않았는데 간섭을 이제 하게 됐던 거고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이름으로 남북이 분단이 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해방이 되고 일본의 식민지였다면 그러면 일본이 가서 분단이 되더라도 이 식민지였던 곳은 해방이 돼서 독자적인 정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38선이죠. 요걸 가지고서 그 북쪽은 소련이 내려와 갖고 그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를 하고 남쪽은 미군이 들어와서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는 식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독자적으로 우리 독립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고 어떤 국제적인 기반이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는 일본 대신 우리가 분단되는 상황으로 가게 됐던 거고 냉전 체제 하에서 이거는 뭐 이제 점점점 심각한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분단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고착화시킨 게 뭐냐면 6.25 전쟁이죠. 그래서
6.25 전쟁은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와 갖고 여기 있는 낙동강전선을 제외하고 모두 전부 다 넘어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까지 다시 올라갔다가 전 세계에서 20개 나라가 참전한 아주 대표적인 국제 전쟁이 되게 됐던 겁니다. 냉전 체제를 상징하는. 그러면서 그 전쟁의 결과로 우리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가 되면서 심지어 분단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던 거고요. 그러면서 38선이 아니고 이렇게 휴전선을 그 중간에 놓고 양쪽에서 분단된 국가로 이제 그 지속이 되게 된 거죠. 현재까지. 그래서 이 양쪽 다 초반부에는 이제 근대화를 추진을 합니다. 먼저 북한 쪽에서 근대화를 추진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북한은 오히려 조금 이제 쇠퇴하는 그런 상황에서 근대화를 추진을 해서 지금은 훨씬 더 경제적으로는 이 근대화의 그 열매를 수십 배 차이 나는 그런 부를 가지게 된 상황이 됐던 거죠. 근데 원래 근대화 과정은 민주화하고 같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이 주인이고 그 국민이 권한을 가지는 민주화가 되면서 근대화도 같이 이루어졌었는데 우리는 당장 이 폐허 위에서 근대화한다는 목적하에서 그 민주화는 억압하는 이런 식으로 이 근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근대화가 된 상황에서 민주화를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진행이 됐던 거고, 북한 쪽에서는 이제 반대 상황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왕조식의 그 계승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넘어가면서 국제적으로 문을 닫아거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거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우리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되고 나서 나온 문제는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지금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급격한 지금 변혁기입니다. 변혁기이면서 동시에 그 남북 분단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이 근대화 민주화가 왜곡된 결과로 해서 어느 국가보다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왜곡된 이 상황을 해결하고 극복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